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속 넘어 13번부터죠. 13번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우편은 전용의 물건은 압류가 금지되며 각종 제세 공각은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우편의 전용 물건은 절대 뭐가 안 된다? 압류가 금지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전용 물건은 각종 제세 공과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우편물의 발송이나 수취,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는 증권자나 후기인의 동의나 대리를 통해서 행해져야 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 틀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우편에서는 뭐다? 제한 능력자 제도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우편물을 발송했다 하더라도 그 증권자나 후견인이 거기에서 뭐 동의라든가 취소를 요구할 수가 그래서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도 없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만다, 간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이 우편물을 운송 중인 우편 운송원입니다. 그래서 우편 운송원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그 우편 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죠.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선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정당한 사유 이를 거부할 수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뭐 배가 고장났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공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이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만약에 이를 그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뭐랬어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해당 차량, 선박, 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에는 또는 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운송 도중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이 우선하여 마거나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맞죠. 실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우편물은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배가 침몰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편물을 화물을 바다에 버릴 때입니다. 버릴 때는 말하겠어요. 가장 나중에 버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화재가 나가지고 화물을 건져야 될 때는 다른 화물보다 우선적으로 뭐부터 우편물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편물은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구하고 그다음 버릴 때는 가장 나중에 버리라.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답이 이제 옳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몇 번 된다? 2번이 되겠죠. 2번이. 그 다음 보세요. 14번. 우편 특권을 침해한 죄를 범한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바로 벌금에 처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우편물의 운송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 운송원이나 집배원, 그 다음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 요구를 거부한 자, 운송원, 그 다음에 집배원 등의 도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을 거부한 자,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한 자. 바로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편 특권을 침해해가지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 벌금을 받으면 전과일범이 됩니다. 전과일범. 이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바로 이거죠. 바로 우편 여러분들이 그 운송명령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송요구서를 가지고 운송명령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운송명령을 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명령을 맞이하는 거 따르지 않았을 때 맞습니다.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집배원들이 도움을 달라. 그럼 만약에 우편 차량이 전복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했어요. 그럼 도와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바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하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란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험 치러 가는 중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오늘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은 도와줘야 돼. 도와주는 것을 거부하면은 100만 원의 벌금 맞죠. 그 다음에 바로 도서를 거부했을 때 맞죠. 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선 검역권이 있었죠. 그 우선 검역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방해한 자.
또는 여러분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마을 수 있다고 해서 교량이라든가 뭐 터널이라든가 이런 유료 도로를 마을 수 있다, 집배원을 갈 수 있다 했죠. 그것을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이런 등은 결국 우편 특권을 침해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에 마한다.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합격해가지고 우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우편물 취급을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거야. 그럼 거부한 다음에 이 사람은 뭐냐?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다? 바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이하에 마한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면 종사자가 이 취급을 거부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뭐다? 벌금. 이거는 이제 우편법 여러분들이 50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편법 50조를 보면은 우편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처벌받는다고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15번 다음 우편사업에 제공하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죠.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적 우편 정보입니다. 그重량이 800g인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重量이 25kg인 쌀자루를 송달하는 경우,重量이 20g의 서신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그 다음에重量이 2kg의 어리를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경우, 바로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있죠.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 이 보편적 서비스는 두 가지 말면 되죠. 2kg이죠. 그럼 2kg 이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하에 뭐라고 해서 통상우편물 이렇게 했어요. 통상우편물. 그럼 이제 통상우편물하고 2kg 이하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20kg이죠. 20kg 이하의 무슨 우편물? 소포우편물입니다. 요 두 개를 많은 거 기록 취급한다고 했어요. 기록 취급. 그럼 기록 취급 등이다 이래 됐어요. 그럼 기록 취급한다는 말은 뭐예요? 요 기록을 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뜻입니까? 등기 취급을 한다는 뜻이죠. 왜냐면은 등기 취급을 전제로 됩니다. 그럼 등기 취급이 되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하는 거요. 나머지 부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했죠. 그럼 보세요. 바로 등기 기록 취급을 해. 그럼 보세요. 결국 뭐重量이 800g이니까 이게 뭡니까? 800g이 서류니까 이게 무슨 우편물이고 통상우편물이죠. 그러면 2kg 이하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20g의 서신을 내용증명. 그 20g이니까 통상우편물 중에서 2kg 이하니까 그 다음에 내용증명이야. 내용증명 발송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록 취급하라. 등기를 취급해야죠. 등기를 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는 게 맞지요. 그 다음에重量이 2kg면 배를 송달하는 경우입니다. 2kg면 어류야. 어류를 버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소포가 돼야죠. 그러면 보세요. 바로 20kg 이하잖아. 그럼 2kg의 소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된다? 배달 증명으로 발송했어요. 배달 증명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 취급을 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답이 2번.重量 25kg 쌀이죠. 그럼 25kg 쌀을 소포로 발송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우편으로서는 30kg까지 발송할 수 있다고 했죠? 그 30kg 이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뭐가 된다 하는 거예요. 통상우편물이 아니고 뭐가 된다? 선택. 지금 여러분들이 알 여기다. 보편우편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 해서 2kg 이하의 통상우편물하고 20kg 이하의 뭐 소포우편물과 그들을 기록 취급, 등기 취급해야만이 나머지 부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가 어디에 들어가고 보편적. 그럼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 여기 없는 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겠습니다. 이게. 보세요. 3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게. 2kg을 초과하는 통소편물은 선택적 편점에 해당한다. 일반 소포편물의 송달 기일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다. 소포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으나 물건과 관련이 있는 납품서라든가 영수증, 설명서 등은 함께 보낼 수가 있다. 뭐요? 바로 1번이죠. 예? 그럼 보세요.
결국은 30kg의 소포편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몇 킬로그램이라고 했어요? 20kg 초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편 우편 서비스는 뭐라고 했어요? 20kg 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보편 서비스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답이 몇 번?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설명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2번 보세요. 우리가 2kg 초과합니다. 그럼 2kg 이하의 뭐는 통상우편물은 뭐고 보편적 우편 서비스고 2kg을 초과하니까 뭐가 된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일반 소포입니다. 이 소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송달 기준이 접수한 다음 날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배달 기한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배달 기한을. 이 배달 기한을 배울 때요. 딱 여러분 외울 게 뭐가 배우겠어요? 요거 배우라고 당일 특급. 이게 당일 특급입니다. 당일 특급은 글자가 다 접수 당일이야. 접수 당일 몇 시까지입니까? 20시까지죠. 그럼 오늘 접수해서 오늘 몇 시까지? 바로 20시까지 배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당일 특급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길 특급입니다. 이길 특급. 요 이길 특급에는 접수 다음 날이잖아. 그럼 이길 특급과 같이 취급하는 게 있죠. 이길 특급 같이 취급하는 게 뭐요? 이게 이제 등기소포잖아. 이길 특급하고 무슨 소포? 등기소포요. 일반 소포는 여러분들이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맞지요. 이게. 그러나 등기소포는 뭐라 하는 겁니까? 등기소포는 바로 이길 특급에 준해. 그래서 오늘 접수하면 내일 간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우편? 민원우편이죠. 민원우편. 이 민원우편은 뭐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민원우편을 발급받았으면은 내일 뭐 한다? 바로 이길 특급에 준해서 뭐 하도록 되어 있다? 배달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당일 특급하고 이길 특급, 당일 특급은 접수 당일, 그 다음에 이길 특급 등기소포 민원우편은 뭡니까? 요거는 접수 다음 날이야. 접수 다음 날. 그러면 오늘 접수해서 뭐 한다 하는 겁니까? 내일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접수 다음 날 이렇게 배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바로 일반적으로 배달 기한에, 그럼 여기 없는 건 전부 다 뭐라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다? 3일 이내다.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접수한 다음 날, 접수한 날이 아니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 그럼 오늘 접수했으면 내일부터 계산해가지고 뭐다? 3일 이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소포편물에는 원칙적으로 뭐냐? 서신을 넣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소포하고 서신은 뭐예요? 동서우편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소포 안에다가 동서우편물을 넣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신을 넣으면 안 돼. 그러나 그 물건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과 관련이 있는 납품서라든가 또는 사용설명서라든가 또는 뭐 영수증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함께 뭐 할 수 있다? 넣어가지고 발송할 수가 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포편물에는 서신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서신은 동서편물이라고, 소포편물과 별개로, 그래서 함께 넣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물건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과 관련되는 이런 납품서라든가 사용설명서라든가 이런 등은 동봉이마다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국내 우편 서비스의 선택적 우편 영무의 종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택 우편 영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편물 방문 접수, 선거 우편, 본인 지정 배달, 우체국 꽃 배달. 바로 이제 이건요. 여러분 우체국 꽃 배달은 우체국에서 배달합니까? 꽃배달 업체에서 배달합니까? 이 꽃배달 업체에서 배달하는 거야. 이게 우편 서비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우체국에서 뭘 받아가지고,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로 넘겨줍니까? 꽃배달 전문업체에게 넘겨줘. 그 꽃배달 전문업체는 바로 그 꽃을 배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체국에다 보면 일부 수수료를 떼주는 거야. 우편을 해서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우체국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주고 바로 배달 전문업체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손해배상이라든 이런 모든 책임을 우체국이 집니까? 배달 업체가 집니까?
꽃배드 업체를 진행하는 꽃배드 업체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적 우편영무다, 보편적 우편영무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돼요? 선택적 우편영무. 아까 여러분들이 보편적 우편영무 말하기 해서 2kg 이내의 동서편물, 20kg 이하의 소포편물, 그 다음 이들을 뭐한 거, 등기취급 등의 부가취급을 한 우편물은 뭐다? 보편적. 그것이 아니면 나머지 뭐가 된다? 선택적이다. 이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선택적 우편 영무 종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편법 시행규칙 25조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25조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20몇 개의 종류가 여러분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 우편 영무의 종류에 대한 것은 바로 우편법 어순규칙 시행규칙 25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그 다음 18번.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으로 맞아는 거, 옳지 않은가, 옳지 않은가. 우편 서비스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구별할 수가 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이다.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 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의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대상은 2kg 이하의 통소편물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이며 이들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은 제외한다. 바로 뭐 하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거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답이 4번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2kg 이하의 통소편물과 20kg 이하의 뭐라고 해서 소포편물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을 해서 기록 취급 플러스 다른 추가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합니다. 이루어져도 이것은 뭐다? 바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이런 기록 취급을 제외한다는 말들을 이를 바로 뭐냐?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내용 증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가적 보험 취급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되겠죠.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됩니다. 다음 중에서 우편물 송달 기준이 가장 긴 것은 했죠. 이건 이제 답이 바로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보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송달 기준에서 당일 특급 뭐라고 했죠? 당일 특급 접수 다음 날 배웠죠. 당일 특급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민원 우편과 등기 소포는 뭐에 준한다고 배웠어요? 이길 특급에 준한다고 배웠죠? 그럼 이길 특급에 준하기 때문에 접수 뭐다? 다음날. 그럼 이건 접수 당일, 두 개는 접수 뭡니까? 다음날. 그럼 이게 답이 뭐가 돼요? 특별 송달이죠. 이게 특별 송달은 별도의 이게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은 뭐요? 그러면 접수 다음날부터 며칠이라는 뜻입니까? 3일 이내. 그럼 이거는 바로 특별 송달은 접수 뭐부터?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답이 가장 긴 거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다 나왔죠. 다음 관란에 들어갈 우편물 송달 기준에 맞는 것은 했습니다. 보통 우편물은 접수한 날에 다음 날, 그럼 접수한 날에 다음 날부터 며칠 이렇게 해서 3일 이내, 3일 이내. 그 다음에 이길 특급이죠. 이길 특급은 접수 뭡니까? 다음 날. 그럼 접수 다음 날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24시까지죠. 그러니까 접수해가지고 그 다음 날 24시 여러분들이 집배분들이 밤에도 배달 다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이니까 뭐하고 5시 되면 땡, 6시 되면 땡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밤에도 여러분들이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 뜨거면 접수 뭡니까? 당일 몇 시까지라고 해서요? 20시까지. 5시 땡, 6시 땡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 이게. 그래서 답이 몇 번 된다?
그거는 당연히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우편물을 배달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달 기한입니다. 배달 기한이란 우정서 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달 기한은 바로 누가 정한다? 우정서 본부장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달 걸리는 기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일반 우편물을 말하겠어요.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뭐 당일 특급은 접수 당일 20시 이렇게 이러면 배웠죠. 두 번째, 통상우편물 등기 포함. 그래서 통상우편물과 일반 소포 배달 기한은 접수한 날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다. 그러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오늘 접수했으면은 오늘부터 계산한 것이 아니라겠죠? 접수한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맞죠? 여기서 옳지 않은 걸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결특급, 등기소포, 민원우편입니다. 이런 것은 접수한 다음 날 배달하며, 그럼 이제 바로 접수한 다음 날 배달을 하며 제주 선표는 접수 플러스 3일이다. 바로 답이죠. 이거는 접수 플러스 뭐요? 2일이 돼야 돼요, 2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길특급 같은 경우는 접수 다음 날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접수했으면 내일 배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길특급과 등기소포와 민원우편이라 배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주항공은 여러분 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 선표는 하루가 더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D는 접수한 날이죠. 그래서 바로 접수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날 하는 게 아니고 2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접수한 날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2일 이내. 그래서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 D 플러스 뭐다? 2일이 돼야 됩니다. 2일. 그다음에 당일 특급은 접수한 날 당일 몇 시라고 했어요? 20시까지라고 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답이 바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몇 번? 바로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 배달 기한입니다. 배달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옳은 걸 물었습니다. 옳은 것을. 통소우편물 등기 포함한다. 그래서 일반 소포의 배달 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옳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 일반 통소우편물을 등기하든 안 하든 관계없죠. 소포도 등기 소포를 하면은 배달 기한이 다르죠. 그러면 일반 소포는 바로 접수한 날입니까? 접수한 다음 날부터입니까? 접수한 날부터가 아니고 다음 날부터죠.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3일 이내가 배달 기한이 되죠. 두 번째,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서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우정서 본부장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 틀렸죠? 이거는 교통여건 등이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바로 이런 일반 배달 기한에 따라서 배달할 수가 없는 지역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지역은 그 지역 실정을 누가 제일 잘한다? 그 지방 우정청장. 그래서 우정서 본부장이 아니고 뭡니까? 지방 누구? 지방 우정청장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뭐다? 배달 기한을 정하고 이를 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교통여건에 이런 여건을 누가 가장 잘한다? 그 지방우정청장이 가장 잘한다. 그럼 지방우정청장이 이를 뭐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배달 기한에 적용이 어려운 운송지역 선정 기준으로, 요 선정 기준입니다. 요 기준으로 접수한 그날에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에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 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에 해당한다. 바로 적는. 예.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입니다. 일간신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가가 관보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 일간신문과 관보는 접수한 당일에 배달한다가 아니고 접수 뭡니까? 당일이 아니야. 다음 날 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신문 같은 경우에 일간신문입니다. 일간신문은 우리가 조건이 이제 주 5회 이상을 발행해야 이제 일간신문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일간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의사 전달물 안에는 시사성, 시간의 적절성이라 하는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봐요. 오늘 발행한 신문을 접수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3일 이내에 배달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오늘 발행한 신문을 한 3일 후에 내가 그 신문의 기사를 읽는다 생각해 보세요. 신선감이 있어요, 없어요? 시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배달 기한을 그렇게 가면 신문이 아니고 뭐가 돼요? 구문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접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접수 당일이 아니고 접수 뭐다? 다음 날입니다. 이 접수 다음 날 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달을. 그런데 여기 이제 3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 그 우편물 교통여건 등에 의해서 지방우정청장이 별도로 뭐 한다고 했어요. 배달 기한을 정해가지고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배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다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오는 우편물은 그 배 뭐에 따라서 그 배의 여러분들이 운행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배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전부 다 뭐 한다? 지방운정청에 별도로 하는데 이제 여기 조건이 여전히 봐요. 일반적인 배달 기한 저기 어렵다 하는 어려운 운송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 기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접수한 우편물을 다른 데로 발송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접수한 우편물을 전국의 지방으로 이제 이게 뭐야 됩니까? 접수한 그날에 관할 집중국에 그럼 이제 서울중앙우체국에 그 우편 집중국으로 발송할 수 있는 시간이 맞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 오늘 접수한 그날 바로 우편 집중국으로 운송할 수가 없는 지역이야. 그럼 그 지역은 별도의 날짜를 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관할 집중에서 배달을 보낼 때입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서울에 예를 들어 종로우체국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서울의 종로우체국에서 여러분들이 접수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서울 우편 집중국으로 보내는데 오늘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집중가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이야. 이런 지역은 바로 지방우정청장이 별도로 약속한다. 그 배달 기한을 정한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입니다. 우편 집중국에서 다른 데서 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편 집중을 왔단 말이야. 왔으면은 그것을 서울 지역의 각 우편 배달 집배원들에게 뭐 줘야 됩니까? 우편물을 보내줘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바로 보세요.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입니다. 배달국의 당일 배달 우편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집배원이 나가기 전에 뭐 오늘 우편물을 배달할 것을 다 뭐합니까? 순로에 따라 정리하잖아. 정리해가지고 배달 나가는 겁니다. 그럼 집배원이 그 배달 준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집배원한테로 가야 돼. 근데 운송이 어렵다 합니다. 요 두 개의 조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접수한 우체국에서 그날 여러분들이 우편 집중으로 발송할 수가 운송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우편 집중국에 도착한 우편물을 그날 여러분들이 배달하는 집배원이 있는 우체국까지 가서 집배원들이 나가기 전에 배달 업무를 나가기 전입니다. 나가기 전에 그것을 배달하는데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뭐 해야 된다 하는 거야.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편물의 배달 기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음 우편물의 그 제한, 부피, 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을. 그럼 옳은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요,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최소한도는 뭐는 외워야 돼? 이 정도는 외워야죠. 여러분들 우편물이 최대 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소 부피라든가 최대 부피라든가 길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내가 이건 이런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 외우고 난 다음에 시험 치러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봐요. 이 통소우편물의 최대 무게입니다. 통소우편물 최대 무게가 8,000g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거는 바로 최대 뭡니까? 여러분, 최소가 2g입니다. 우편 엽서가 2g이잖아요. 최소 무게가. 최소 2g에서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6,000g까지죠. 6kg입니다. 6kg. 그래서 통소우편물의 최소 무게는 몇 그램? 2g. 최대 무게는 뭐다? 바로 6,000g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서편물의 최소 부피는 평면의 길이는 14cm, 너비는 9cm. 원통량화, 제람의 2배와 길을 합쳐서 23cm, 단 길이는 14cm 이상. 맞습니다. 이거 뭐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포편의 최소 부피는 소포는 바로 가로, 세로 높이의 3배를 합해서 35cm입니다. 35cm 미만이면 뭐가 되고 소형 포장물이 되고 35cm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소포 우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최소 부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포 우편물하고 소형 포장물하고 뭐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냐? 기본적으로 안에 내용물은 같다 했어요. 요거를 35cm 뭐다? 이상이면 뭐고? 소포 우편물. 미만이면 뭐가 된다? 소형 포장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원통량은 지름의 2배와 길을 합쳐서 35cm. 단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이다.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포편물의 최대 부피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합쳐서 3배를 합해서 1m. 1m가 아니죠. 가로, 세로 높이를 합쳐가지고 최대가 얼마입니까? 160cm죠. 160cm. 그 다음에 단 어느 별이나 길이는 60cm. 이게 틀렸죠. 바로 어느 한 별의 길이는 최소한 얼마입니까? 1m를 얘기합니다. 1m. 그럼 쉽게 말해서 이게 소포편물입니다. 소포편물의 세번은 최대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합쳐가지고 얼마가 되든지 160cm 이하가 되든지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 이하든지 1m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 1m는 이유가 저라 여러분들 우편 집배원들이 오토바이 뒤에 우편물을 담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그 상자 있잖아요. 그 상자의 그 길이가 얼마나? 1m, 1m.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느 한 면,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은 얼마고? 160cm하고 그 어느 한 변의 길이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m를 초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답은 기역과 리얼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이 니은과 뭐가 돼야 됩니까? 니은과 디귿이 뭐가 돼야 된다? 옳은 것이니까 답이 되겠죠. 이게 이제 23번이죠. 그 다음에 24번 보세요. 국내 소포편물의 취급 조건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게 최대重量은 30kg이다. 노트, 사진, 거래 통장,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가 있다. 접수 시 내용물을 문의하고 우편물의 포장 상태를 검사한다. 그 다음에 보통 우편물의 표면 왼쪽에 소포라는 표시를 한다.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뭐야? 바로 2번이죠. 소포는 여러분들이 제한重量이 얼마입니까? 30kg이죠. 이게 그래서 최대 무게가 30kg. 우편으로서는 발송할 수 있는 최대 무게 얼마나 했죠? 30kg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바로 노트나 사진이라든가 거래 통장은 뭐가 가능하다? 소포로 취급할 수가 있어. 그러나 통화는 뭐가 안 된다? 소포로 발송할 수가 없죠. 이 통화락하는 것은요, 통화락하는 것은 뭐냐? 화폐를 얘기합니다. 화폐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화폐든 외국 화폐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소포로 뭐한다? 화폐를 취급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없다 하는 거야. 우리가 통화 현금을 우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요? 하나 첫째 뭐냐? 통화등기죠. 그 통화등기는 글자 현금 자체를 뭡니까? 전달해 주는 게 통화등기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민원우편을 하겠죠. 민원우편 같은 경우는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거스름돈이 있단 말이에요. 잔돈이. 그 거스름돈이 있으면 우편물에 봉투에다 말하겠죠. 같이 넣어가지고 발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편물 안에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다? 통화등기나 아니면 뭐다? 여러분들이 통화등기를 해야만이 되고, 그 다음 민원우편에 뭐냐면은 이 민원서를 발급하고 남는 뭐다? 거스름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 시 내용물을 문의하고 내용물의 그 포장 상태를 점검하죠. 이건 여러분 접수할 때 제일 먼저 뭐냐고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김치입니다. 했어요. 그럼 김치에 맞게 포장되어 있는지, 카레입니다. 했어요. 카레에 맞게 포장되어 있는지를 뭐 해야 됩니까? 바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내용품을 먼저 물어보고 내용품에 맞게 뭐 되어 있는지 포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보통 우편물의 표면 왼쪽에는 뭡니까? 소포라는 의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바로 옳지 않은 거니까 몇 번?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통화도는 절대 마음 안 된다. 우편으로 통화등기를 제외하고는 발송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통소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통소편물입니다. 그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 그 다음 소형 포장물을 말한다. 그 다음에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이나 신문, 정기 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문자, 기호, 부호,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통화는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보조화폐, 은행권 등을 말한다. 소형 포장물,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 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물건을 말한다. 바로 뭐요? 이런 여러분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 옳지 않은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여기에서 서신의 요건에서 이제 이런 배웠죠. 바로 2번이 되죠. 뭐요? 여기서 서신에서는 의사 전담을 맞아. 주로 여러분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문자라든가 기호라든가 부호라든가 그림 등으로 이렇게 표시한 유형의 문서가 맞지요. 그런데 분명히 서신의 요건을 갖추었죠. 서신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서신이 아닌 게 있다고 했죠. 뭐요? 바로 이게 신문이라든가 정기 간행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신의 요건, 뭐 문자나 기호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린 걸 의사를 전달하는 전담을 맞다고 했죠. 그러나 이건 대통령령으로 뭐에 포함하지 않는다? 서신 독점권에서 제외된다. 이래 배웠어요. 그러면 서신 독점권에 제외된다면 서신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이게. 이것이 이제 바로 이 통상우편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통소면은 이 통화, 그러니까 여러분 통화는 통화등기인데 통화등기는 물론 우리나라 화폐만 얘기하는 겠어요.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하고 소포편물은 뭐가 다르다? 내용품이 다른 게 아니고 포장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다. 그럼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를 합쳐가지고 35cm 얼마 이하면은 뭐가 되고 소형 포장물이 되고 그것을 초과하면 뭐가 된다? 소포품이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답이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소편물 발송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겁니다. 통소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로 우편엽서라든가 모사 전송우편, 전도우편 등은 바로 그 특성상 봉함하지 않고 발송할 수가 있다. 맞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뭐 봉함을 해서 넣어야 돼요.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함하는 거 아니면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거나 포장을 해서 발송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편엽서 같은 경우, 팩스 같은 경우는 뭐 하지 않고 여러분들 포장하지 않고도 뭐 할 수가 있다. 발송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우편의 연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 외부에 발송의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우편요금 등을 납부하는 표시 등을 해야만이 발송해야 된다. 바로 틀렸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보세요. 우편물 외부에는 반드시 발송인하고 수취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주소, 성명, 그 다음에 뭐 우편번호, 그 다음에 바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정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정표는 어떤 우표를 붙이든지, 요금 별납하든지, 요금 뭐 hun합하든지, 이와 같은 걸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화번호는 제외되잖아. 이게 전화번호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는 국제우편에서는 전화번호 나옵니다. 국제우편에서는 전화번호를 넣어주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다, 배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국내표에서는 첫째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적으면 뭐 개인정보가 여러분들이 뭐 됐어요? 누출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바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전화번호는 원래부터 이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발송하는 과정에서 등기로 발송하면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 근데 등기 취급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바로 통상우편물 중에서 등기 취급을 하지 않은 거야. 아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수취인의 성명을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로 뭐 광고 우편 같은 거죠. 아파트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편에 보면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도 입주자 기야 이래 왔단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등기 취급하면, 등기 취급하면 뭐 돼요? 바로 배달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하지 않는 일반 통성 우편물에 대해서는 바로 뭐 한다? 여기는 우편물은 작성하되 바로 성명을 말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봉투에 넣거나 봉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가 있다. 이게 맞죠? 이건 여러분들의 결론 뭐냐? 봉투에 넣어 봉함하면 제일 좋고, 봉함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뭐 할 수가 있다 그럽니까? 포장을 내서 뭐 할 수 있다, 발송할 수가 있다 하는 것. 그다음에 우편물 정기 발송 계약을 맺은 정기 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띠종이로 묶어서 발송하여야 된다. 이건 아니죠. 이건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 봐야 한다는 말하고 할 수 있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이 법률 용어에서 이게 할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이거 뭡니까?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따라오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야. 할 수 있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게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발송하여야 한다 하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기 간행물 중에서 띠종이로 묶어서 발송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띠종이로 묶지 않고도 뭐 할 수가 있다 하니까 발송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정기 간행물은 무조건 이게 띠종이로 묶어서 발송해야 된다는 것은 무조건 발송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번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바로 옳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된다. 이게. 여기는 바로 전화번호는 필요 없고. 이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죠. 뭐가 돼야 됩니까? 이는 우정사업 본부장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우정사업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맞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정사업 본부장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기 간행물은 무조건 이게 띠종이로 묶어서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뭐 할 수 있다? 발송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26번까지 풀었습니다. 나머지 27번부터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힘들겠지만은 또 이 수험생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30년 이상 할 수 있는 거 편안하게 철밥통이잖아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돈 벌 수 있는 직장 잘 없죠.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전장을 냈고 거기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결국 할 수 있다 하는 거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를 잘 들으세요. 그 문제를 하면서 그래서 이론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만이 나중에 실제로 실전 가서 여러분들이 잘 풀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이것을 집에 가서 아니면 뭐 여러분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본서하고 계속 대조해서 기본서를 놓고 여러분들이 잘 외워야 돼요. 특히 우편에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편에서는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